네, 지금 방금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 고용지표가 발표된 걸 바로 즉시 분석으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됐죠.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3.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7%가 발표됐는데 이때만 해도 실업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했죠. 고용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강한 실업률은 아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8월, 22년 10월 당시에도 3.7%니까 이 정도 실업률이면 뭐 그렇게 강한 고용 침체 아니다라고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업률을 물론 전월이나 앞의 월과 비교하기보다는 원래 이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실업률이 과연 높은 것이냐라는 의문을 좀 제기해야 된다. 근데 이번 실업률은 그거보다도 또 떨어졌어요. 3.6%. 정말 미국 고용이 굉장히 건강하다, 탄실하다. 미국 경제가 적어도 고용 부분만큼은 매우 탄실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실업률에 대한 기존 시장의 기대치가 3.7%였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보다도 실업률이 더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더 하겠구나. 확실히 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쯤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고용지표 중에 두 번째로 또 나온 게 일자리예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근데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는 많이 안 늘었어요. 이것은 그래도 고용시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또 다른 지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역시 이것도 시장의 기대치는 22만 5천 개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신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나온 거니까 고용 시장이 매우 탄탄하게 전개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추이만 보면 이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총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금 상승률이 중요했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4.2%였거든요. 근데 4.4%가 나왔습니다. 여기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4.2% 정도로 떨어져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시장은. 근데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임금 상승률이 잡혀야 되거든요. 물론 고용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고용 시장의 고용 침체가 어느 정도는 야기됨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치솟으면 물가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물가 문제는 뭐예요? 규명을 해본다면 헤드라인 물가예요? 아니라 근원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근원 물가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된다? 임금 상승률을 낮춰야 돼. 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안 돼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돼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고용 침체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명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인 그 취업 준비자예요. 취업 취준생이 10명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만약에 100개 공급돼요. 그럼 어떤 일자리를 먼저 선택할까요? 임금 높은 순으로 위에 10개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럼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겠죠. 임금 상승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10명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5개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5등으로 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은 이 일자리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용 침체가 야기되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어야만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고용 침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이런 과정 지금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고용 지표의 상황이고요. 경제와 고용과의 관계는 여러분 다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밖에도 다른 어떤 기타 고용 지표들이 있는지 또 어제 발표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어제 가장 기사로 많이 나왔었던 게 미국 ADP 민간 고용 증감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49만 7천 명이나 늘어서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민간 고용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민간 고용이 29만, 26만 7천 요 정도 증가하다가 49만 7천 명으로 껑충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매우 탄탄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 밖에 다른 지표들이 있는데 다른 지표 보여드리면 미국 채용 공고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잡 오프닝 미국 채용 공고는 뭐 오히려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공급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일이 다 이 잠재적 취업자, 취업 준비생들이 그 일을 다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월보다 늘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시면 4월, 5월까지의 기간과 6월, 7월 들어서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여기를 딱 가운데를 갈라놓고 생각해 보면 구조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역시 보여줘요. 종전보다.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결과치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실업률만 보면은 고용시장이 나름 탄탄하게 유지되는데 안 좋은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발표되니까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미국 고용시장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아직은 좋다. 근데 고용 침체가 언제 온다? 후행적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고용 시장을 보는 이유 그리고 뭐 물가나 그밖에 경기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다 뭐예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용 시장을 좀 본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에 대한 근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레벨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근래 들어 한번 늘었고 구조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1년 동안 추이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고 있다라는 현상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미국 경기 침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질문도 정말 많으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고용 침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행적으로 온다. 정말 그런 것인지도 설명드리고 그것이 정말 금리 인상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 왔는데 최근 전망치로 보면 5.9, 2.1, 1.6. 자, 이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니까 23년 현재 밑도는 경제니까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의문이 들 만큼의 숫자. 그러니까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방금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IMF의 전망이고요. 이것은 월드뱅크의 전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볼게요.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은 5.9, 2.1, 1.6이니까
경기 침체 L자로 꺼져가는 거 맞고요.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 1.8%에 매우 가까운 그런 미국 경제의 흐름이니까 이 정도면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IMF의 전망 소개해드렸으니까 월드뱅크의 기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도요. 이 점선만 따라오세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세계 경제가 움푹 패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예요. 근데 23년보다 24년이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월드뱅크의 진단에 따르면. 근데 이 중에서 미국의 기여도가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22년까지의 세계 경제의 흐름에는 상당 부분 미국 경제가 기여했는데 23년에는 기여도가 많이 꺼지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미국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자, 그 밖에 OECD의 전망, 23년, 24년, FRB의 전망, 월드뱅크의 전망, 또 OEF, S&P 글로벌 모든 전망을 보시면 23년 성장률 전망치도 가장 높은 게 1.6이고요. 다 기껏해야 1.3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잠재 성장률 1.8% 정도를 밑돈다. 그러면 경기 침체 맞아요. 근데 24년 경제를 보면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23년보다 24년이 더 좋아요. 근데 미국 경제는 유독 23년보다 24년이 더 안 좋아요. 그렇게 주요 기관들이 하나같이 전망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GDP 성장 경로를 보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잠재 GDP 성장률 이것을 밑돌면 경기 침체고 이것을 웃돌면 그래도 경기 회복 국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 이후부터 잠재 성장률을 밑돕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23년 2분기부터 쭉 지속됩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은 3분기부터다. 미국 경기 침체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이니까. 이해 가셨죠? 이게 경로고요. 그러면 고용 침체는 항상 후행적이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23년 2분기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고 본격적인 침체는 3분기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고용 침체는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매우 탄탄하다라고 하니까 고용이 왜 후행 변수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이 왜 후행적 변수냐? 지금 기업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당장 해고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기업 경기가 좋아요. 그럼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누군가 채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명을 채용할까? 계획 세우고요. 또 어떤 직구를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까? 공고도 올려야 되고요. 채용 절차도 있고요. 면접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이렇게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공고 내리고 또 정식 입사일이 있고요. 실제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경기가 호황이라고 해서 당장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우리 기업이 매우 어려워라고 느낀다고 해서 당장 해고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은 경기 후행적 변수다. 이해 가시죠? 벌써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고용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미국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보고서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요 제가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라는 게 아니라 IMF도 그렇게 진단, 월드뱅크도 그렇게 진단, OECD도 그렇게 진단,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진단, 한국은행도 그렇게 진단. 여러 기관들 저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임을 할 만한 여러 기관들의 이야기들을 고루 말씀드리는 중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보시면 23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는 견조한 고용 상황과 소비 등의 흐름을 유지했다. 금융시장은 좀 불안했었기도 했지만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안정화됐다. 미국 경제를
상반기를 설명한 거야. 이 세 줄로. 자, 여기 밑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23년 하반기 중 미국 경제는 그간 누적된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그러니까 23년 1.2, 24년 0.7%.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의 중간값이 이래요. 이렇게 본격적인 침체는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고용 침체는 당연히 그 이후에 나타나겠다.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고용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서투른 감이 있다. 원래 후행적 지표다.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전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주요 기관에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망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크게 급증한 거 맞습니다. 50만 명 가까이 늘었죠. 그러나 민간 고용이 23년 중반 이후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고용 침체가 23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23년까지는 다소 괜찮으나 24년 즈음부터 4%를 초과하고 24년 7월 정도 이맘때면 4.5%를 향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용 침체 현상이 뒤늦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미국 경기 상황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저의 생각이나 주요 기관들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경기 침체가 진전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다소 좀 중장기적인 침체는 23년 하반기나 하반기 끝자락 4분기 정도에 본격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침체도 그 즈음부터 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금리죠.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25% 상단에서 유지된 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미 제가 패드워치를 돌려봤거든요. 그 패드워치 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89.9%가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됐으니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아직 탄탄하네 라고 하니 세미 패드워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할 거라고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믿을 것 같은데 92.4%로 올라갔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거의 89.9%가 한 차례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믿다가 이제 92.4%가 더 많은 비중이 금리 인상하겠구나라고 믿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역시 이 7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시장은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23년 연내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믿었었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시장은 잔뜩 기대하고 이제 금리 인상 끝났겠거니 하면서 또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됐다가 또 이런 파월의 메시지를 보고 이런 지표들을 또 보면서 볼 때마다 또 무너지는 거죠. 금리 인상 안 끝났구나. 그러면서 돈이 유입이 또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빠지는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가장 재밌는 거 3월 31일까지만 해도 5% 밑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지점 5%를 기준으로 합니다. 5%를 밑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지점이 당장 7월부터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월 달까지만 해도 4월까지만 해도 9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6월 달만 해도 그게 더 미뤄져서 뭐 23년 12월에나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려가죠. 그러다가 오늘 7월 7일 기준으로는 24년 5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5 밑으로 내리는 것은 24년 이맘때 7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시작점은 지금으로선 24년 5월이나 돼야 금리 인하할 거야. 물론 지금 수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5.5%로 금리 인상 한 번만 더 단행하고 그리고는 계속 동결하다가 내년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한 8월 정도가 되면 뭐 9월에 또 금리 인상할 거니까 이게 또 이쪽으로 올라가고 금리 인하 시점 더 지연될 것으로 시장은 또 그렇게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파월의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참 다른데 파월은 계속 금리 인상 남았어. 저는 7월 FOMC 회의 때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무슨 말 할지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저랑 함께 즉시 분석 계속 해오신 분들은 다 봐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분명히 이런 말 할 거 뻔하죠.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았다. 데이터가 얘기해 줄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것들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물가 안 잡혔다. 특히 근원 물가를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탄탄하다라는 증거는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힐 것이라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고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이유는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을 주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결할까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FOMC 회의가 25, 6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3시 반에 발표되겠죠. 당연히 저는 이때 즉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FOMC 회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되죠. 그때 또 즉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이거 금리 인상 하나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금리 결정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7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하는 거 지금으로부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자 보여드릴게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벌어진다고 해서 당위론적으로 강달러가 나옵니까? 당위론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1.75%포인트까지는 심리적으로 1.5나 1.75나 1.25나 1.5나 별반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1.75와 2%포인트는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2%포인트만큼 벌어진다라고 믿게 되면 한국은행 금통이 있게 되면 그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그 당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 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우 강한 달러 환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한국은 금리 인상 안 했네? 그럼 미국은 확실히 할 텐데 그러면 2%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건 아니고요. 벌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 달러 사야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달러 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강달러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후폭풍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미국 상황과 미국 금리 인상 스탠스 이걸 고려만 한다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미국 상황만 보고 미국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바라보고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건, 그러니까 내부적인 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유독 한국 경제는 1.4% 성장률로 유독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하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올까봐 우려되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2%대를 봤죠. 2.7%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정말 어느 정도 떨어지니 뭐 이 정도 금리 인상이면, 이 정도 금리면 3.5% 기준금리면 물가 잡는 데 충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안 해도 물가는 다시 말하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건데 물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거고, 3.5%면 3.5% 기준금리면 물가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지는데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세 번째, 지금 새마을금고 부실, 마치 레고랜드 사태처럼 새마을금고 부실 상태, 이 상태는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 대한 경색, 금융경색이죠. 신용경색이 들어요.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융시장권에서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특히 부실법인이나 건설사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랑 비슷하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물론 독립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독립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은행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인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금융 부실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나면 안 되도록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소만 보면 금리 인상할 요인은 없어요. 근데 미국 상황을 보니 우려되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걱정도 되고 이 걱정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이나 동결, 금리 결정은요, 마치 비와 같아요. 호수로 물 주는 거는 나무가 세 개가 있어요, 정원에. 하나는 말라 죽어가고 두 나무는 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호수로 물 주면 물이 부족한 나무한테만 주면 되지만 금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비를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쪽 나무를 봐가면서 이쪽 나무를 봐가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물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어져 있는 나무를 걱정할 것인가, 가뭄 때문에 이 나무는 곧 죽을 것이 걱정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보다 한국 경제의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을 해석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답변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